이대로 가면 스위스는 파산합니다. 유럽 방산 수석 감사관의 폭탄 발언에 스위스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F-35 한 대당 연간 유지비 100억 원. 36대를 굴리려면 매년 3,600억 원이 하늘로 증발합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대응책이 없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테이블에 올라온 한국이라는 대응책. 한국이요?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미국 방산협력위원회 고문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단 72시간 만에 스위스가 미국 F-35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2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단 5년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미국은 왜 이토록 격노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건의 모든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뭔지 아십니까? F-35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게 한 나라를 파산시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유럽 방산 예산 감시국의 수석 감사관 요한 크라우제입니다. 22년간 군사 예산의 거짓말을 파헤쳐왔어요. 숫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그런 제가 2025년 베른의 지하 벙커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연간 유지비 100억 원. 기체 한 대당이에요. 스위스의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대안은 없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스위스 국방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4층에서 멈추고 철문이 열리자 냉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벙커 특유의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죠. 형광등 불빛 아래 길쭉한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국방장관 라우버 씨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은 못잔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위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쏟아졌죠. 시간당 운용비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300만 원입니다. 1시간 하늘을 날 때마다 중형 세단 한 대가 공중에서 불타는 셈이에요. 저는 장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관님, 스위스 공군의 주 임무가 뭡니까? 장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영공 감시죠. 그렇죠. 전쟁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누구와도 싸울 일이 없어요. 알프스 상공을 순찰하고 민간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경고하는 게 전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텔스 전투기로 하늘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슈퍼카로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격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장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F-35 한 대가 연간 200시간을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유지비만 80억 원이 들어요. 여기에 부품 교체 비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조종사 특수 훈련비까지 더하면 100억 원이 훌쩍 넘죠. 기체 한 대당입니다. 스위스가 도입한 F-35는 총 36대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매년 3,600억 원이 하늘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도 국방 예산이 바닥나는 구조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냉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죠.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하지만 성능은 세계 최고 아니요? 스텔스 기능의 최첨단 센서까지 그 값어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장관님, 성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권이 문제예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뽑아 테이블 위에 탁 펼쳤어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자동 군수정보 시스템, 영문 약자로 알리스라고 부르죠. 장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F-35의 두뇌입니다. 모든 비행 데이터와 정비 기록, 무장 상태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미국 본토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시동조차 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비행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조종사들은 조종석에 앉아서 손가락만 빨아야 해요. 스위스 영공 위에 적기가 날아와도 이륙 버튼 하나 누를 수 없는 거죠. 장관님, 이게 스위스의 전투기입니까? 아니면 스위스 돈으로 굴리는 미국의 원격 조종 로봇입니까?
장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장 통합 비용입니다. F-35에 미사일 하나를 장착하려면 미국 방산업체에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 기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우리 전투기에 다는 것조차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새 버전을 내놓으면 강제로 따라가야 하고 그때마다 수백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야 싸울 수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36대 전부 활주로에 세워둬야죠. 수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로요.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전투기는 무기가 아니라 전시용 모형입니다. 통제권 없는 무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고철이 돼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뒤적거렸고 장관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안은 없소. 크라우제 씨, 당신이 22년간 이 바닥에 있었다면서요.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는 겁니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안이 뭐냐고요. 프랑스의 라팔은 정치적으로 복잡했어요. 스위스가 프랑스 무기를 사면 중립국 지위에 금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죠. 유럽 공동 개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는 가격이 F-35 못지않게 비쌌고요. 스웨덴의 그리펜은 성능이 한 세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아니면 답이 없다. 그게 유럽 방산계의 상식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지금 당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스위스는 파산합니다.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평화 시의 무기 유지비로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벙커 바닥에 메아리 쳤죠.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크라우제 씨, 기적이라도 찾아주시오. 우리에겐 시간이 없소.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적이라. 숫자를 다루는 사람에게 기적이란 없습니다. 있는 건 데이터와 분석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회의실 구석에 놓인 제 가방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없었던 것이에요. 발신자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죠. 봉투를 뜯자 안에서 USB 하나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벨에 글씨가 세 글자 적혀 있었어요. KAI. 사무실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켜고 의자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KAI. 세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검색해보니 그런 뜻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그리고 K-팝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거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유럽 방산계에서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일본이 먼저 떠올랐고 그마저도 미국의 하청업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걸 보내온 걸까?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기술 사양서, 비용 분석표, 운용 데이터, 성능 시험 결과. 수백 개의 문서가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누군가 상당한 공을 들여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KF-21 보라매. 한국형 전투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전투기는 날렵한 삼각 날개에 쌍발 엔진을 달고 있었어요. 외형만 보면 F-35보다 오히려 F-22에 가까웠죠.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매끈한 곡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숫자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운용비용 항목을 찾았어요. 시간당 운용비 1만 5천 달러.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F35가 4만 달러인데 이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오타인가 싶어서 다른 문서를 열어봤죠.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동률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80%. F35의 가동률이 55%를 겨우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가동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투기가 실제로 출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비율입니다. 55%라는 건 10대 중 4, 5대는 항상 정비창에 처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80%면 8대가 언제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 차이는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싸고 좋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격이 낮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치솟죠. 그게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그 철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허위 자료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서들의 형식과 세부 데이터는 너무나 정교했어요. 조작이라면 이렇게까지 공들릴 이유가 없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기술 사양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AESA 레이더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AESA 레이더. 능동 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부르죠. 현대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소자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재밍에도 강한 내성을 보여요. 문제는 이 기술이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가 전부였어요.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미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이 F-35를 도입하면서 핵심 기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단칼에 잘랐어요.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그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속 숫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탐지 거리 200km 이상. 동시 추적 표적 20개 이상.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해 발열은 줄이고 출력은 높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질화갈륨이 뭔지 아십니까? 기존에 쓰던 갈륨 비소보다 열 효율이 훨씬 뛰어난 반도체 소재예요. 미국도 최신 전투기에야 겨우 적용하기 시작한 기술이죠. 저는 검색창을 열어 추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이후 단 5년 만에 독자 AESA 레이더를 개발해냈더군요. 미국이 20년 넘게 걸린 기술을 한국은 5년 만에, 그것도 일부 성능은 더 개선해서 완성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가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기준 자체가 달랐어요. F-35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한 기체에 우겨넣은 결과물이라면 KF-21은 실용성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설계였죠. 과시가 아니라 실전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비 편의성이었어요. F-35는 스텔스 코팅 하나 손보려면 특수시설과 미국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반면 KF-21은 야전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접근성 높은 부품 배치, 표준화된 공구 사용, 간소화된 점검 절차. 전쟁터에서 빠르게 수리하고 다시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구조였죠.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22년간 숫자를 다뤄왔지만 숫자에 감정이 생긴 건 처음이었어요. 이 데이터들 앞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지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커피만 마셨더니 속이 쓰렸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15,000달러. 80%. 200km. 5년.
미국이 2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5년 만에 끝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을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로 치부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스탠드 불빛 아래서 USB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긴 숫자들이 제 22년 경력의 상식을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숫자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장관 비서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어쩌면 유럽 방산계의 아침도 바뀌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흘 후 스위스 국방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관을 비롯해 공군 참모총장, 국방위원회 의원 4명, 그리고 재무부 차관까지. 스위스 국방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저는 회의실 끝자락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제가 지금부터 꺼낼 이야기가 이 방의 공기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관이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크라우제 감사관이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합니다. 들어봅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KF-21 보라매의 사진이 나타났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중국 전투기입니까? 한국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방위원회의 밀러 의원이었어요. 그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한국이라고요? 크라우제 씨,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저는 무시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비용 비교표가 떴어요. F-35와 KF-21의 시간당 운용비, 연간 유지비, 30년 총 운용 비용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게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당 운용비입니다. F-35는 4만 달러, KF-21은 1만 5천 달러예요. 연간 유지비는 F-35가 100억 원인데 비해 KF-21은 40억 원 수준이죠. 36대를 3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비용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조 원입니다. 6조 원이면 스위스 연간 국방 예산의 2배가 넘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부 차관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불쾌함,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잠깐만요. 국방위원회의 베버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 숫자가 사실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성능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F-35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성능 비교표였어요. 스텔스 성능에서 F-35가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스위스 공군의 주임무는 뭡니까? 영공 감시입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폭격하는 게 아니에요. 알프스 상공을 순찰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거죠. 그 임무에 완전 스텔스가 꼭 필요합니까? 베버 의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가동률입니다. F-35의 가동률은 55%예요. 10대 중 4, 5대는 항상 정비창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KF-21은 80%입니다. 같은 수의 전투기를 보유해도 실제로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건 KF-21이 훨씬 많아요. 전쟁은 카탈로그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날 수 있는 비행기로 하는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잠깐, 여기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크라우제 씨, 당신 지금 미국을 버리자는 겁니까? F-35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 전투기를 사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안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지금 스위스는 F-35 유지비 때문에 국방 예산이 고갈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다른 군사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집니다. 최소한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모총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선택지라고요? 미국과의 동맹을 걸고 도박을 하자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우리가 미국을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토 협력은요? 정보 공유는요? 안보 우산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참모총장님, 스위스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중립국이에요. 우리에게 미국의 안보 우산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참모총장이 할 말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건 밀러 의원이었습니다.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스위스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산다고요? 그것도 한국?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스위스의 위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밀러 의원, 체면으로 전투기를 굴릴 수 있습니까? 6조 원을 아끼는 것보다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그 돈이면 교육에, 복지에, 인프라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밀러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안건입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뒤를 따라 베버 의원도 일어섰죠.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크라우제 씨,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오. 공식 검토 대상에 올릴지 여부는 내가 결정하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였죠. 오늘 제가 한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재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크라우제 씨, 오늘 용기 있었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나는 당신 편이요.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은 뭘까요? 그들은 한국 전투기의 성능을 논쟁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눈밖에 나면 어쩌나, 미국이 보복하면 어쩌나. 그 공포가 모든 논리를 압도하고 있었죠. 이건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 한국 전투기 비밀 검토 중. 화면에 제 이름이 자막으로 떴어요. 요한 크라우제 수석 감사관, 한국안 공식 제안. 누군가 회의 내용을 언론에 흘린 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요.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장관실, 동료들,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까지.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장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요. 회의 안건은 통보받지 못했어요. 다만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국방부 본관에 도착하니 경비가 평소보다 2배는 많았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 검은 양복 차림의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차량이 주차장에 3대나 서 있는 걸 봤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가 거의 차 있었습니다. 장관, 참모총장, 국방위원들. 그리고 상석 바로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은회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맞춤 양복에 금색 커프스 버튼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아무도 소개해주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장관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에는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미국 방산협력위원회의 맥컬리 고문이시오. 맥컬리라는 남자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협상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통보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맥컬리 고문께서 직접 베른까지 오신 건 그만큼 미국이 스위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요. 오늘은 F-35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로 하겠소. 맥컬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돌더니 제게 멈췄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저는 본능적으로 등이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전달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가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어요. 최근 스위스 국방부에서 한국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KF-21이라고 하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놀랐어요. 스위스처럼 안목 있는 나라가 그런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장난감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맥컬리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아, 크라우제 씨. 맥컬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이시군요. 당신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숫자에 능통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봐야 해요.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KF-21의 사진과 기술 분석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KF-21. 한국이 자랑하는 국산 전투기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사출 좌석도 영국제예요.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에서 수입하고요. 한국이 직접 만든 게 뭡니까? 껍데기뿐이에요. 이건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부품 조리품입니다. 프라모델이에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밀러 의원은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맥컬리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맥컬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크라우제 씨.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가 다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에요. F-35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글로벌 군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비 지원이 24시간 체제로 이뤄지죠. 전 세계 어디서든 48시간 내에 핵심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이 이걸 해줄 수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컬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스위스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겁니다. 물론 스위스는 주권 국가이니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죠. 그가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미국은 스위스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금융정보 교환, 범죄인 인도 조약, 기술 협력 프로그램. 이 모든 게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 신뢰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포장해도 본질은 협박이었어요. 한국 전투기를 사면 미국과의 관계를 각오하라. 그게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였죠. 저는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도 국방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맥컬리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KF-21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팔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사후 지원 체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은 싸 보여도 10년 후에 부품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주로에 세워놓고 녹쓰는 걸 지켜봐야 해요. 그때 가서 미국에 손 내밀어봤자 늦습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크라우제 씨에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겠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 반박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맥컬리가 던진 건 기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었죠. 숫자로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맥컬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하시군요. 그가 장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관님, 미국은 언제나 스위스의 친구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리라 믿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문을 열었어요. 맥컬리가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크라우제 씨, 당신의 열정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기술로, 숫자로, 논리로 경쟁하기도 전에 정치라는 벽에 막혀버린 거였죠.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소. 크라우제 씨, 보고서 제출은 당분간 보류하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창문으로 베른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KF-21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전투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한 결과물. 그런데 그게 프라모델이라고요? 글로벌 부품 조립품이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요. 맥컬리의 말처럼 세상이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숫자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였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크라우제 씨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내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베른 외곽의 작은 호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왜 저를 만나자고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말만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게 무모한 짓일 수도 있었죠.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살쯤 돼 보였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때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기계를 직접 만지는 사람의 손이죠.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이철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예요.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습니까? 이철민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크라우제 씨가 한국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러요? 이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엔지니어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못해요. 다만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죠. 크라우제 씨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건 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제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어제 미국 측에서 KF-21을 프라모델이라고 했다면서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KF-21의 구성 부품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각 부품 옆에 제조국과 국산화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철민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맥컬리 씨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엔진은 미국 지휘 제품이에요. 사출 좌석은 영국 재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AESA 레이더 국산. 비행 제어 컴퓨터 국산. 전자전 장비 국산. 통합 무장관리 시스템 국산. 화면에 국산이라는 글자가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전투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철민이 물었어요. 엔진이 아닙니다. 눈과 두뇌예요. 레이더가 적을 찾아내고 비행 제어 컴퓨터가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죠. 이 두 가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기술력입니다. 엔진은 돈 주고 사면 돼요. 하지만 레이더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팝니다. 미국이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드신 겁니까?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2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5년 만에 따라잡아야 했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웠죠.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의 허락 없이는 하늘도 못 나는 서름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떴어요. 30년 운용 시나리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F-35와 KF-21을 각각 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간 비행시간, 정비주기, 부품 교체 비용까지 전부 반영했어요.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두 개의 선이 시간에 따라 뻗어나갔어요. 파란색이 F-35, 빨간색이 KF-21이었죠. 20년 차에 이르자 빨간색 선이 파란색의 거의 2배 높이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총 출격 가능 시간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30년간 운용했을 때 실제로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총 비행 시간이에요. F-35는 27만 시간, KF-21은 45만 시간입니다. 같은 돈으로 2배 더 오래 싸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그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유럽에서 개발한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죠. 사거리 200km 이상, 속도 마하 4. KF-21은 이 미사일을 아시아 최초로 통합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작업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운용비, 가동률, 출격 가능 시간, 무장 유연성. 모든 지표에서 KF-21이 앞서고 있었어요. 이철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숫자는 당신 편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정치입니다. 스위스가 한국을 선택하면 미국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식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십시오. 스위스 국방부 앞에서 저희 기술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정한 기회만 주신다면 나머지는 데이터가 증명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정한 기회. 그게 가능할까요? 맥컬리와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발표. 기회를 준다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서면 뭐가 남죠? 6조 원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증명하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 박인 손. 수천 번 공구를 쥐고 수만 개의 나사를 조인 손이었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묵묵히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맥컬리는 세련된 언변과 정치적 압박으로 회의실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 수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숫자와 데이터로 말했어요. 애국심을 앞세우지도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죠. 그냥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위스의 현실에 딱 맞는 무기가 어디 있는지를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죠.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기적처럼 기회가 열렸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장관을 설득한 거였어요. 6조 원이라는 숫자가 결국 힘을 발휘한 거죠. 비공개 기술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측에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미국 측도 참석했어요. 맥컬리가 직접 나왔죠.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한국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한쪽에는 맥컬리와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는 이철민이 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통역사도 없었어요. 노트북 하나만 들고 온 거였죠. 맥컬리 쪽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관이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은 양측의 기술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소. 먼저 한국 측부터 시작하시오. 이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버튼을 누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버튼을 누릅니까? 스위스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F-35의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F-35는 자동 군수 정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비행 데이터가 미국 서버로 전송됩니다. 정비 기록, 무장 상태, 비행 경로까지 전부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행 금지 명령이 워싱턴에서 내려오면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 있어도 이륙할 수 없어요.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가정 아닙니까? 미국이 동맹국의 전투기를 막을 이유가 있겠소?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계약서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 F-35 구매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떴습니다. 이철민이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어요. 제47조, 미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언제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하거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 구매국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국에 기체를 재판매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 제58조, 유지보수 비용은 미국 측의 연간 고시에 따르며 구매국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스위스가 F-35를 사도 진짜 주인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허락해야 날 수 있고 미국이 허락해야 싸울 수 있어요. 가격도 미국이 정하는 대로 내야 하고요. 이건 구매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아니, 임대보다 못해요. 임대는 최소한 계약 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맥컬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표준 계약 조항입니다. 모든 F-35 구매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위스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철민이 맥컬리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똑같이 통제당한다는 말씀이시죠? 맥컬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F-21의 시스템 구조도였어요. KF-21은 다릅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구매국에 100% 공개해요. 원하시면 스위스 엔지니어들이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장 통합도 자유롭고요. 미국 미사일을 달아도 되고 유럽 미사일을 달아도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링크 K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입니다. 나토 표준 링크 16과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독자적인 확장이 가능해요. 스위스가 원하면 자체 암호화 프로토콜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의 주권도 스위스가 가지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전투기는 그림일 뿐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 손으로 작동시킬 수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통제권 없는 무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고철이 됩니다. 전쟁은 카탈로그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권으로 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모총장도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맥컬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빠뜨리고 계시는군요. 그가 이철민을 향해 말했어요. 한국이 소스코드를 공개한다고요? 그럼 보안은 어떻게 됩니까? 스위스 엔지니어가 그 코드를 다른 나라에 팔면요? 기술 유출 위험은 생각 안 하십니까? 이철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넣으면 돼요. 중요한 건 선택권이 스위스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처음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두고 규칙을 정하는 거죠. 맥컬리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후 지원은요? 한국이 지구 반대편에서 얼마나 빨리 부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48시간 내 전 세계 어디든 핵심 부품을 보낼 수 있어요. 이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거리는 저희의 약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럽 내에 정비 허브를 구축하는 거죠. 스위스와 계약이 성사되면 인근 국가의 부품 창고와 기술 지원 센터를 세울 겁니다. 현지화가 저희의 답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맥컬리 쪽에서 들리던 비웃음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한국 측 자료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재무부 차관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몇몇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맥컬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스위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미국은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협박이었어요. 또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맥컬리 씨, 스위스는 700년간 중립을 지켜온 나라요. 누구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소. 외교적인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맥컬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철민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두겠다던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숫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죠. 2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국방부 실사단의 일원으로 KAI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 거죠.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포함해 참모 2명, 기술평가관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이철민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곧바로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100마디 설명보다 나을 거예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동체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KF-21의 동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천장 높이가 아파트 10층은 될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금속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였죠.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토크렌치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공기 중에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작업대 앞에서 저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흰 머리칼의 노인이 동체 패널에 몸을 기울인 채 나사를 조이고 있었거든요.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젊은 작업자 못지않았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지만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단단했죠. 이철민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정우 반장님, 잠깐 손님들께 인사 좀 드리시죠.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선한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칼을 손등으로 쓸어 넘기더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장갑을 벗자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했어요.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배어 있었죠. 평생 공구를 쥐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박정우 반장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4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42년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초창기부터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회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죠. 허허벌판에 공장 하나 덜렁 세워놓고 미국에서 부품 받아다가 조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의 부품, 남의 설계, 남의 기술. 우리는 그냥 손발이었습니다. 그가 작업대 위에 KF-21 동체를 손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손바닥이 금속 표면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마치 자식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부.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흐려지더니 어딘가 먼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제 아버님은 6.25 전쟁 때 공군 정비병이셨습니다. 박 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가 한 대도 없었지요. 전부 미군 거였어요. 아버님은 미군들이 쓰고 버린 부품을 닦고 남의 나라 비행기 배 밑바닥에 누워 밤을 새우셨습니다. 겨울에는 철판이 얼어서 손이 거기 달라붙었대요. 피가 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죠. 비행기가 안 뜨면 아군이 죽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러다 그 비행기 아래서 아버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셨습니다. 장비 오작동이었어요. 미국 부품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유압장치가 내려앉으면서 아버님은 그 아래 깔리셨죠. 29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7살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들었던 어떤 숫자보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시간당 운용비 4만 달러, 연간 유지비 100억 원. 그런 숫자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어요. 한 아이가 7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남의 나라 비행기 밑에서요. 박 반장이 말을 이었어요. 어린 제 손을 잡고 아버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정우야, 남의 나라 비행기는 아무리 닦아도 우리게 안 된다.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가 없으면 우리 하늘은 우리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평생을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공장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바닥 쓸고 공구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죠. 그때도 우리는 미국 부품 조립하는 게 전부였어요. 설계도를 보여달라고 하면 기밀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라고요. 박 반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어 무시당하고 미국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못 건드린다고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마다 피눈물을 닦으며 이 철판을 두드렸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출근했어요. 집에 못 가는 날이 태반이었죠.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무기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존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42년의 세월이요. 29에 죽은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겨 70이 다 된 지금까지 이 사람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요. 그가 동체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날고 싶을 때 날고 우리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키는 것. 42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22년간 숫자만 다뤄온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제 자랑이었죠.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말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간당 운용비 1만 5천 달러. 가동률 80%. 총 출격 가능 시간 45만 시간. 그런 숫자들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29의 비행기 밑에서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였고 7살에 고아가 된 아들의 평생이었고 남의 허락 없이는 하늘도 못 날았던 나라의 서름이었습니다. 이철민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솟구치고 있었어요. 감동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진 나라의 전투기를 프라모델이라고 비웃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42년간 한자리를 지킨 노인에 대한 경외심. 저는 동체에 손을 대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담긴 수만 명의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이철민이 우리를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레이더 조립 라인이었어요. 클린룸 안에서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섬세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이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저기 조립되고 있는 게 AESA 레이더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5년 걸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매일 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작업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자들의 손놀림은 마치 외과 수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이었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완성기 경납고였습니다. 도장을 마친 KF-21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유려한 곡선, 날카로운 날개, 쌍발 엔진. 가까이서 보니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체 옆면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철민이 말했습니다. 국산화율 65%입니다. 1950년대에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됐어요. 2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에 우리 엔지니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전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땀과 눈물로 빚어낸 작품이었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42년이 들어가 있었고,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피눈물이 배어 있었고,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는 한나라의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스위스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이 전투기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스위스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관, 참모총장, 국방위원들, 재무부 차관까지. 저는 실사단을 대표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정우 반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29의 미군 비행기 아래서 죽은 그의 아버지, 7살의 고아가 된 아이가 42년간 같은 자리를 지킨 이야기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강력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22년간 숫자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어떤 것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요. KF-21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나라가 바친 약속이에요. 다시는 남의 허락 없이 살지 않겠다는 약속.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장관이 오래도록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어요. 스위스 국방부는 KF-21 도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F-35 계약은 파기됐고 한국과 새로운 협상이 시작됐죠. 뉴스가 나가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경로했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일부 의원들은 스위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맥컬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스위스가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스위스는 700년간 누구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유럽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언론들이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아시아의 신흥방산 강국이 유럽의 심장부를 뚫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처음에는 조롱 섞인 기사가 많았어요. 스위스가 미쳤다. 한국 전투기가 뭐가 대단하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당 운용비, 가동률, 총 운용 비용.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서울에서 열렸어요. 저도 스위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앞마당에서 양국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스위스의 흰 십자가와 한국의 태극기가 바람에 함께 펄럭였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어요. 이철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퍼 차림이었어요. 양복을 입으라고 했더니 이게 더 편하다고 했죠.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라우제 씨.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식이 끝나고 만찬장으로 이동하는데 박정우 반장이 보였어요.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색해 보였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반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 반장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이제는 남의 허락 없이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석 달 후, 첫 번째 KF-21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동체에는 스위스 국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 그 옆에 작은 태극마크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시험 비행이 있던 날, 저는 알프스가 보이는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활주로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KF-21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더니 기수가 들렸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쌍발 엔진이 내뿜는 화염이 눈부셨어요. 전투기가 알프스 봉우리 위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만년설 위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기술적 완성도나 비용 효율성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름다웠어요. 한 나라의 서름과 의지가 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이. 29에 죽은 아버지의 꿈이, 42년간 철판을 두드린 아들의 땀이, 수만 명. 엔지니어의 피눈물이 저 날개에 실려 있다는 것이. 스위스의 선택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문의를 해왔어요. 그 다음은 노르웨이, 그 다음은 핀란드. 미국 전투기 가격에 허덕이던 중소국가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방산수출사무소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도 검토하고 싶다. 자료를 보내달라.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이걸 방산시장의 지각 변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1급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고요.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강대국의 분노는 판이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격노한 건 단순히 계약 하나를 잃어서가 아니었어요. 독점이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몇 달 후, 저는 베른의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봉우리가 보였어요. 예전과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데이터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박정우 반장과 함께 KF-21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반장님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난 직후였거든요. 보기 좋은 사진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걸 버릴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으니까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스위스의 맑은 하늘 위로 비행운이 그어지면 저는 생각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KF-21이 날고 있겠구나. 스위스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한국이 만든 날개로 알프스를 가르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는 박정우 반장의 아버지가 42년간 철판을 두드린 엔지니어들이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던 한 나라의 맹세가 함께 날고 있겠구나. 우리는 미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선택권 없는 무기를 버렸을 뿐이에요. 하늘은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진리를 한국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옵션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속 박정우 반장님 기억하시죠? 7살의 아버지를 잃고 그 서름을 가슴에 품은 채 42년을 한자리에서 버텨내신 분. 그분 손에 새겨진 굳은 살 하나하나가 바로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그 길이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 배고파도 참고 추워도 견디며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거친 손으로, 그 억센 어깨로요. 박 반장님의 42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모두가 그렇게 평생을 바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제발요,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흘린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우리 비행기가 세계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우리 손주들은 남한테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즘 날씨가 제법 춥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발 시리면 안 되니까 두툼한 양말 꼭 신으세요. 혼자 계신 분들은 저녁 거르지 마시고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선생님들 건강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분들 밑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독수리 탑업이셔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고요. 선생님들이 잘 봤습니다. 이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저는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빨간 거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방송 TV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